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전 의원도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 유출 문제. 네. 한국당이 일단 민주당 역시도 정청래 전 의원이 통화 내용을 기밀로 받았고 그것을 유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또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지금 굉장히 좀 사안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공방이 이렇게 길어질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거의 상급 비밀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특히 자유한국당은 정권을 담당했던 또 전력이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당에서 본다면 일단 지금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전 의원이 방송에서 그런 말을 했니 안 했니 여부를 떠나서 일단 그 정상 간의 이때 그 대화 비공개 통화 내용을 일단 유출한 것 자체는 심각한 국익 훼손이라는 차원에서는 그것은 아마 이 지금 그 정권을 담당했던 이 정파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 보수 정당이라고 한다면 보수 정당은 입만 열면 국익을 위해서는 초당 외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고, 특히 한미 간의 동맹이 대한민국 안보의 든든한 기반이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정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 소속 의원이 일종의 정치적 무리수를 범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통화 내역을 유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졌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 불문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이 해당 의원에 대해서는 나름의 징계 조치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온당한 태도가 아닐 것이냐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정청래 의원이 방송에서 본인 스스로가 이 당시 한미 그 정상 간의 통화 로 데이터를 받았다, 원재료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상당히 불분명합니다만 그 부분은 검찰에다 수사 의뢰를 해서 그건 별개의 문제로 따질 문제고, 일단은 자당 소속의 의원이 이 국익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 나름대로의 징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저는 공당의 태도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로 데이터 표현을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청래 의원이 이제 한 종편 방송에 나가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당이 비판을 하니까 여기에 있어서 해명을 내놨습니다. 인용 부호가 있어서 그걸 보고 로 데이터라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명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한국당의 강효상 의원 건이 상당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여기 한국당에서 이거에 맞불을 놓는 성격으로 지금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해명의 강도가 상당히 이제 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의원이 이것은 상상력이었다.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야 하니까 그런 표현을 한 것이다. 네, 그렇다고 봅니다. 청와대 사이트 자료에서 1월 8일 날 모 방송의 판도라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로 데이터를 다 받아봤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받아봤다는 것은 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은 다 받아봤다고 표현을 하지 않을 텐데, 나만 특히 특수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봤다, 이런 어떤 자랑성, 특혜성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본인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특혜성이 아니고 이 방송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들한테 새로운 사실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방송의 특성상 이것은 상상력에 의해서 또는 정말 내가 받아본 것처럼 했는데 그것은 받아본 것이 아니고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사이트에 올린 그것을 나는 인용한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방송에서의 어떤 재미 이런 것들 흥미가 좀 반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어떤 운영의 묘로 그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그런 표현 내막적인 것을 보면은 어떤 특수적인 관계에서 내가 이것을 로데이터로 정말로 받았다는 그런 오해를 사기에는 충분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것이 팩트인지는 앞으로 이것을 사법당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해명에 있어서는 좀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쪽은 좀 이해는 간다라는 말씀이신 네, 이해는 거죠? 가지만 그때 당시에 그 상황적으로 예. 봤을 때는 현재 해명과는 조금 격이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의원 해명 구체적으로 좀 해놨거든요. 네. 좀 보시고 좀 소명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뭐 저는 뭐 정청래 의원의 이거 소명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방송에서 자신이 조금 이렇게 조금 오버해서 표현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지만 본인이 이야기대로 그러니까 지금 그 로 데이터를 받았다는 부분에서 많은 시청자들 또 국민들이 상당히 억측을 자아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본인 나름대로는 해명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로 데이터라는 부분이 당시 그 지난 1월 달이었죠. 1월 4일 날 당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그 해견 내용 자체를 문답 형태로 해서 청와대가 아마 홈페이지에 올려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 따옴표를 똥똥 해놨 이 부분을 자기는 내려받았기 때문에 그 따옴표를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로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당시 방송에서 만약에 들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그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발표한 그 위에 플러스 알파를 정청래 의원은 전직 의원으로서 그걸 입수한 것이 아닐까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는 정확한 소명 자체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 한국당에서 정청래 의원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서 아마 검찰 부분에서 소위 말해서 시청자들이 착각했던 그러니까 지금 이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물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다 밝혀질 문제이지만 그러나 정청래 의원이 지금 주장하는 바 지금 이 시사 예능의 프로그램상 아무래도 약간 좀 양념이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 자체는 뭐 어느 정도 수긍은 되지만 그러나 상당히 그러니까 전직 의원으로서 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실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제 뭐 정상간 통화 내용 중 최근 잠깐만 이런 현상들을 보면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는 초당적으로 여야가 없이 모두가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데 예.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깨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로데이트라는 이런 이제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국익 훼손, 국익이란 어떤 정쟁이란 어떤 것이 우선이냐? 국익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익이 우선이고 초당적인 원칙으로 외교 안보를 우리가 정치권에서 접근을 한다면 과연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 국익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지금 정파적인 이익이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의 근본적으로 어떤 미래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모습들이 지금 완전히 현실적인 그런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공방만 계속하다 보니까 핵심은 사라지고 공방전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서로 정치 공세만 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그리고 밀리면 죽는다. 그런 것들이 우리 정치권에서 팽배하고 있고 지금 정치권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의회에서 입법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입법화에서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민생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은 지금 계속 장외 집회로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패스트트랙과 공수처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제1야당을 제외하고 지금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쟁을 가고 여당은 집권의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민생을 보듬어야 될 그런 어떤 의무 야당도 마찬가지로 총선을 대비해서 국민들한테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역할 예. 이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접점을 지금 모든 사안마다 부딪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여야 간의 정당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국익과 국익 훼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정쟁에 꼬리를 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뭐 한국당에서는 이 정청래 의원 논란을 제기를 하면서 여당이면 착한 누설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강효상 의원 논란에 있어서는 뭐 한국당은 이제 뭐 알 권리다, 국민의 알 권리다. 그리고 청와대가 처음에는 이제 통화 내용을 사실 무근이라고 하더니 이제여서 국가 기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한국당이
뭐 강효상 의원에 대한 비판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정청래 의원에 대한 주장도 그렇고 이런 입장을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바라고 계십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파의 이익을 떠나서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이 정상 간의 통화 내용 자체가 역대 정권에도 그것은 국가 기밀로 그러니까 취급해왔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자당 소속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칙과 그러니까 그걸 규정을 벗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잘못됐던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팔을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해서 우리 당 소속이니까 봐주자는 식의 접근으로 국민들에게 비치면 그 과연 국민들이 지금 과연 수권 대한정당으로서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예. 강효상 의원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소위 말해서 이 지금 보수 인사들 자체에서도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요. 당장 자당 소속의 그 지금 통일 외교 그 국회 통일 외교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 예.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상당히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던 천영호 수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출당까지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거든요.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보수 진영에 계시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것은 강효상 의원의 정치적 무리수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제가 나름대로 분석했을 때는 강효상 의원은 이 거대 언론사 출신의 간부, 아주 그러니까 뛰어난 기자 출신입니다. 예, 그렇기 워싱턴 때문에 특파원을 워싱턴 또 특파원도 다녀왔죠.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초선 의원이긴 하지만 본인에게 아마 여러 가지 쏠리는 그런 이 정치권 안팎의 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좀 과시를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뭐 정보통, 외교통, 국제통이라는 그런 과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앞섰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강효상 의원은 지금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본인이 지금 지역구를 지금 분명히 확실하게 굳혀놔야 될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이러한 그 민감한 전국 상황에서 자신이 정치적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는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효상 의원이 홍준표 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예를 들면 홍준표 당시 그 대표의 비실장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은 한국당이 누구 체제입니까? 한교안 대표 체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한교안 대표에게 뭔가 눈에 띌 만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치적 조바심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식의 만약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 때문에 이런 정치적 무리수를 뒀다고 한다면 그건 자유한국당 당의 원칙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는 엄격하게 그러니까 지금 잘잘못을 그러니까 지금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국당은 지금 계속 엄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 차원 그리고 국회 차원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한국당이 이렇게 뭐 당 차원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수위까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천영호 수석이 이야기했듯이 전 수석이 이야기했듯이 출당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두절미하고 우리 당 소속 의원이 이 지금 그 정상 간의 이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은 예. 국익이 훼손되는 만큼 우리 나름대로는 자중자애시키고 우리 나름대로는 국익을 위해서 초당적 외교를 위해서 앞장서겠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일에서도 자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원칙적인 부분만 천명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아마 박수를 보낼 겁니다. 예. 교수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국당이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상식의 정치 여기에 충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이런 외교상 기밀 유출이라고 저는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당으로서 자당의 의원이 물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논란이 있지만 지난 2005년 삼성 엑스파일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강효상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페이스북에 지금 계속 올린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는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사례를 한국당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무조건 뭐 이것을 폭로성으로 해서 자당한테 유리한 것을 떠나서 원리와 원칙에 어긋나고 상식에 어긋나는 정치 행위를 했다면 예. 이것에 대해서 정당으로서 여러 가지 징계라든가 이런 어떤 자체적인 그런 법적 조치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강구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출당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보시는 사안입니까? 뭐 출당 같은 경우는 또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당의
여러 의원총회 같은 것도 이제 열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것은 어차피 지금 검찰로 가지 않겠습니까? 검찰로 갔을 때 그 결과를 봐서 법적인 조치가 끝난 다음에 사법적인 판결을 보고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봅니다. 법적 판결이 지난 후에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예. 뭐 당은 또 정치적인 뭐 결사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처방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외교부에 대한 책임 이야기도 짚어봐야 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거나 외교부에서 이 정보를 공개를 했고 그걸 이제 받은 한국당 의원이 이걸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좀 어느 정도 수위의 좀 기강을 다잡는 대책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외교부가 상당한 위기감이 지금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세영 그 신임 외교부 차관이 예. 그저께입니까 침식할 때 이 지금 외교부가 위기에 놓여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진상 규명과 확실한 처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이게 부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범법 행위라고 지금 규정을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아마 강도 높은 아마 내부 감찰과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번에 파리 지금 출장 갔다가 어제 들어오면서 네. 상당히 이것은 의도가 좀 개입되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실수에 의해서 유출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야당 의원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에 그러니까 부합하기 위해서 내부 간부가 유출 행위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이 국가 공무원 우리 관료 체제에 상당히 심각한 위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단순하게 그 간부 이 외교관의 사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경화 장관의 이 지금 외교부 장악 이거 나름대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예.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그 강경화 장관의 거치도 주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또 이 유출된 곳이 주미대사관이잖아요. 네. 주미대사관에 지금 원래는 지금 청와대에서 보낸 것은 주미대사, 조윤재 대사한테 친전 형식으로 보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이 나름대로 이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 주미대사관에 있는 많은 외교관들이 돌려받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 지금 어떻게 외교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미대사관의 기강이 그렇게 해이되고 있다고 한다면 주미대사의 교체 정도까지도 지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 지금 외교, 이 안보 분야에서 이쪽에 또 다른 하나의 그 일종의 인적 쇄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한국당에선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런 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책임도 필요하다라고 보신다는 저는 거죠? 강경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니까 이 지금 부처에 대한 장악 그리고 또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를 나름대로 지금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이 지금 임명권자에게 신임을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외교부가 어느 정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물론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가장 정치적인 효과가 크고 인사는 만사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정의 드라이브를 국민들이 가장 체감 있게 느낄 수 있는 것이 각 부처의 수장을 교체하는 것이 가장 정치적인 효과가 크다. 네. 대통령께서는 이제 뭐 그러나 외교 수장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그 내부적인 어떤 역학관계라든가 새로운 후임이 어떤 사람이 오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중요한 것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집권 3년 차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이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국정의 장악력이 떨어지고 국정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국정의 성과가 그만큼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현재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실업률 이런 건 상당히 지금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을수록 국정의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다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인사 쇄신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리고 경제적이라든가 입법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성과도 지금 상당히 노력은 많이 했지만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론조 지표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카드는 인적 쇄신밖에 없지 않는가. 예. 그래서 집권 3년 차를 맞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어떤 청와대 내각 개편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런 집권 3년차의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역대 정권에서 있었던 그런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이런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제기됐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하면서 이를 끝으로 황교안 대표의 대규모 대장정, 민생 투쟁 대장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득실을 좀 평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득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공안통 검사라는 이미지를 벗고 대중정치인으로서 일단 나름대로 변신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당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잠재우고 당을 일단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 특히 또 이 지금 강력한 대외투쟁을 선도하면서 보수층이 결집했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차기 대권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보수 정파의 일종의 그 리더랄까요, 보스랄까, 또는 또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맞짱을 뜨는 이 그 보수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자리는 분명히 굳힌 것 같다. 예. 그런 부분들은 아마 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지금 그 빛이 있으면 또 그림자도 있는 법인데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첫 번째 거는 민생보다는 너무 당리당략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당장 지금 발등에 불인 그 강원도 산불이라든지 포항 지진과 관련된 재해 추경 관련된 부분이 지금 좀 많은 지금 이 국민들이 빨리 통과되기를 원하는데 그걸 좀 뒷전으로 물러놓고 너무 지금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비롯된 그거에 지금 너무 매몰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황교안 대표가 장애 투쟁을 오랫동안 하면서 갈수록 말이 거칠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 지금 근거 없는 색깔론에 기대는 기승전 색깔론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 지금 이 보수 정파가 조금 태행적인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당히 국민적인 갈등과 대립을 오히려 더 조장시키고 있다. 그래서 통합의 이미지 자체를 본인 스스로가 지금 그러니까 거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혁신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실 그 황교안 체제가 들었을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논란은 아예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지금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거진 정호성 녹취 파일을 보면 국민들이 다시 또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당내에 5.18 세월호 막말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모른 채로 좀 뭉개고 지나가는 듯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난번 탄핵을 자초했던 정파로서 다음 내년 총선 더 나아가서는 차기 대선까지 가면서 국민들에게 특히 집토끼 말고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산토끼 잡기를 위한 나름의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황교안 대표의 장외 투쟁 좀 평가를 해주세요. 득실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의외로 뭐 현실 정치에 지금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장애 투쟁을 지금 4,080km를 대장정에서 마무리했고 그리고 모습 또한 보면은 오랜 정치 역정을 했던 정치 지도자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일면 보수층의 새로운 지도자로 떠올랐다. 이런 것은 황교안 대표가 얻은 최대의 수확이라고 봅니다. 야권 특히 보수층에도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다. 이런 이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고 애초에 이런 민심 대장정을 투쟁이라고 그랬죠. 이런 대장정을 하는 목적은 애초에 외환 확대라든가 산토끼에는 저는 관심이 없었다고 봅니다. 이런 목적은 정부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원전이라든가 뭐 사대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일단 보여주고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이면서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의 조직 장악 그리고 흩어졌던 과거의 보수 세력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최소화하더라도 끌어모으는 그런 것들이 이번 대장장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는 황교안 대표로서는 뭐 내부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아쉽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단 성공했고 길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국정의 성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정의 실패를 비판하면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것이 숙명이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정책 대안이라든가 중도 외연은 총선까지 여당의 실정 그리고 자당의 어떤 정책 비전을 총선까지 다시 제시하면서
국민의 중도층을 끌어오고 그것이 이제 산토끼를 끌어오는 건데 집토끼와 산토끼가 맞으면 같은 집에 살면 이것은 이제 정권을 잡는 건데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일단 정치 초년병으로서 한국당의 보수 정당의 새로운 어떤 지도자로서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데는 일단 성공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어제 이렇게 장외투쟁이 네. 마무리되면서 이제 그 시점을 그날을 기점으로 좀 네. 국회도 정상화되는 분위기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예측들, 기대들이 많았는데 어제 장외투쟁에서 한 한강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또 조만간 그렇게 정상화되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패스트트랙 철회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을 받아들이라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이 뭡니까? 비례대표 다 없애고 예. 그중에서 이렇게 300석을 10% 줄여서 270석을 하되 전부 다 지역구로 다 채우자는 거였거든요. 예. 말 그대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비례대표의 확장 이거하고는 정 180도 반대가는 방향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원점으로 돌아갔다. 원점도 아니고 그보다 더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판단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 정상화 결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한교안 대표가 이번 그 민생대장정을 통해서 지금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도 상당히 문제적 발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현장은 지옥과 같았다. 시민들께서는 살려달라고 절규했다고 이런 표현을 썼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자아상이라고 했는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야당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의 삶이 상당히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 지금 정부 여당을 질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민들의 삶을 지옥이고 국민들의 아우성을 절규라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여기 동의할 수 있을까. 뭐 상당히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긴 어렵지만 너무 지나친 비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지금 일종의 이 나름대로 강경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해서 강한 이 언사를 지금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칠어진다 말씨가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더 하나 또 우려되는 부분은 이 지금 한교안 대표가 특정 종교적 신념이 아주 강한 분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지금 지옥이라든지 이러한 표현들 자체 그리고 지금 한교안 대표의 지금 말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보면 선악 이분법적인 이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항상 내가 옳으면 상대는 틀렸어요. 그렇다면 그 틀린 거는 무조건 타개하고 없애야 돼요. 중간에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선이 악하고 타협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끝끝내 가면 강경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장내 복귀는 힘들다. 문제는 그런데 과연 장외투쟁이 지속 가능한가요?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원들이 상당한 피로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주 지금 대규모 집회에 따라서 이 지금 당원들 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또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것은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데 대한 국민의 지지가 과연 수반할 것이냐는 겁니다. 오히려 민심이 이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한교안 대표의 장외투쟁이 얼마만큼 지속될 것이냐 저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현장은 지옥과 같았다. 시민들께서 살려달라고 절규했다라는 어제 이제 발언을 또 짚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또 장 교수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뭐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오랜 정치 생활을 하고 이제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일천한데 경험이 대중들과 같이 당원들과 같이 광장에 나가서 저렇게 호흡을 하면 마음이 부부를 끌고 그리고 이제 열정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런 활동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표현도 마찬가지로 격정적으로 하다 보면 뭐 지옥 같았다 이런 자극적인 용어도 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인의 존재감 그리고 정당의 존재감 그리고 당대표는 정당의 당원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하나의 세력화하는 정치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 정당 대표의 근본적인 목적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또 그 이면적인 정치의 목적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의 목적은 통합과 미래 방향성이고 미래 방향성이라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제시해도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예. 자극적인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는 스위치 복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버페이스 하면 스텝이 꼬여서 실수를 하게 되면 정치적인 경력이 작은 사람은 그냥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안정감 있는 모습 공격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안정감 있는 모습, 통합적인 모습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는 그런 야당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